안녕하세요. 남간사관학원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체액과 전해질 네 번째 파트를 알려드릴 텐데요.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전해질 불균형 중에서도 칼륨의 불균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이 칼륨의 불균형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하신 분이 있었는데 부디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칼륨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칼륨의 정상 혈중 수치는 3.5에서 5.0이에요. 이걸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칼륨의 기능은 세포막에서 활동 전이를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트륨도 신경의 흥분성에 관여한다고 했잖아요. 칼륨 역시 신경의 흥분성에 관여를 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 활동 전이 유지예요. 좀 이따 설명드리고요. 심근 기능을 촉진하고 포도당 사용과 저장에 조절을 하는 것도 역시나 칼륨의 기능 중에 하나예요. 칼륨은 세포가 파괴되거나 산증이거나 세포대사가 손상시, 세포대사가 손상되면 세포가 파괴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세포 파괴랑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럴 때 칼륨이 세포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앞전에 알려드렸지만 칼륨은 세포 안에 많은 전해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포가 파괴되게 되면 칼륨이 혈중으로 빠져나오겠죠. 그리고 산증 상태에서도 혈중 칼륨이 증가해요. 왜냐하면 산증이 되면 우리 몸에 수소이온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럴 때 세포로, 이게 세포라고 생각하시면 이 수소이온을 가지고 들어가면 어느 정도 산증을 교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양이온 하나가 들어갔으니까 양이온 하나가 나와야 돼요. 그때 나오는 게 칼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증 상태일 때는 고칼륨 혈증이 초래될 수 있어요. 반대로 알칼리증일 때는 저칼륨 혈증이 초래될 수 있겠죠. 이런 것도 좀 기억해 두시면 칼륨의 불균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칼륨은 포도당 대사가 일어날 때 세포 안으로, 세포라고 생각하시고 이 포도당을 가지고 끌고 들어가요. 그래서 포도당이 세포 안에 들어가려면 인슐린이 있어야 되잖아요. 인슐린이 포도당을 가지고 세포 안에 들어갈 때 역시나 포타슘을 가지고 들어가요. 칼륨을 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고칼륨 혈증일 때는 포도당과 인슐린을 섞어서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알칼리증일 때는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칼륨이 세포 내로 이동해요. 이게 세포면 칼륨을 세포 내로 가지고 들어가면, K를 세포 내로 가지고 들어가면 똑같은 양이온 하나가 나와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 수소이온이 밖으로 나와서 알칼리증을 좀 교정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알도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은 나트륨을 재흡수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체내에 보유하게 하는데 어디서 재흡수하느냐? 신장의 원위세뇨관과 그리고 집합관에서 재흡수를 해요. 이건 여러분 해부학 가서 배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재흡수를 하기 때문에 똑같아요. 여기가 원위세뇨관 집합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나트륨을 재흡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양이온을 재흡수한 만큼 또 양이온을 넣어줘야 돼요. 그게 칼륨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알도스테론은 나트륨을 체내 보유하고 칼륨 배설을 촉진하게 된다. 이해되시죠? 이제 저칼륨 혈증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원인은 칼륨 소실 과다예요. 어떻게 소실되느냐? 이뇨제, 설사, 구토, 계속적인 비위관 흡인, 알도스테론 분비 증가. 이 알도스테론은 아까 설명드렸고 이 모든 걸 쉽게 설명드리면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같이 칼륨이 빠져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쉬운데요. 다 맞아 들어가는 공식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간략하게 이렇게 좀 알아두실 분들은 알아두시고요. 이뇨제는 수분을 밖으로 배출시키면서 칼륨도 같이 빠져나가게 하고요. 설사도 거의 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고요. 구토인 경우에는 위산이 많이 빠져나가서 알칼리증이 되잖아요. 계속적인 비위관 흡인도 마찬가지로 알칼리증이 됩니다. 위에서 설명드렸잖아요. 알칼리증이 되면 칼륨을 세포 내로 가지고 들어간다고요. 뭘 꺼내기 위해서? 네, 수소이온을 꺼내기 위해서. 그래서 저칼륨 혈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식 등의 원인으로 칼륨 섭취가 부족한 경우에도 저칼륨 혈증이 오겠죠. 그리고 또 다른 원인은 세포외액에서 세포내액으로 칼륨이 이동하는 경우에요. 위에서 설명드린 알칼리증이라든지 인슐린 과다에서도
포도당을 가지고 세포 내로 들어가면서 칼륨을 같이 가지고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역시나 그런 이유로 저칼륨 혈증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분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수분 중독 상황이거나 칼륨이 부족한 수액을 정맥 주입한 경우에 혈중 칼륨이 희석되면서 혈청 칼륨이 줄어들 수 있겠죠. 자, 이 저칼륨 혈증의 병체 생리를 살펴보면 혈청 칼륨치가 저하되게 되면 세포 내외의 칼륨 농도 차는 커져요. 커지게 되면 신경과 근육의 세포막 흥분은 떨어집니다. 요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일단 그림으로 설명드리면 안정막 전이라고 해서 마이너스 90mV 정도의 안정막 전이가 유지가 되는데, 여기 로우 K라고 써있죠. 저칼륨 혈증인 데는 이 안정막 전이 상태가 이렇게 낮아진다는 거고요. 포타슘이 높을 때는 안정막 전이 상태가 이렇게 조금 올라가게 돼요. 이 차이를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외부에서 어떠한 자극이 왔을 때 혹은 신경 자극이 왔을 때 이 마이너스 90 안정막 전이 상태에서 나트륨 이온이 세포 외에서 세포 내로 들어가요. 그러면 간략하게 그림을 그려보면 나트륨 이온이 채널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세포막 안에 나트륨 이온이 많이 유입되기 때문에 조금 더 파지티브로 가겠죠. 양이온이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이 전이가 지금 올라가는 방향이에요. 여기를 스레스홀드, 역치라고 해서 이 수치를 넘어갔을 때 나트륨의 유입 속도가 확 늘어납니다. 요걸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확 늘어나요. 그래서 이 역치를 넘어가지 않으면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요. 이 역치를 넘어가야 굉장히 많은 양의 나트륨 수치가 이 막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플러스 20에서 30mV 정도로 확 상승을 하게 돼요. 그런데 포타슘 수치가 낮게 되면 이렇게 안정막 전이보다 더 내려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저 역치까지 올라가려면 굉장히 많은 나트륨이 유입이 돼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세포막 흥분이 잘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감소한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근육이 잘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근육 약화, 근긴장 저하가 나타나게 되겠죠. 반대로 포타슘 양이 많을 때에는 이 안정막 전이 평상시보다 올라간 상태라서 쉽게 흥분을 하게 돼요. 이 역치보다 올라가기가 굉장히 쉬워지잖아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간단하게 한 번 더 설명드리면 이 안에는 포타슘 이온이 많아요. 그리고 여러 음이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가 굉장히 강해요. 반면에 바깥쪽은 나트륨 이온이라든지 여러가지 양이온들이 많이 있어서 파지티브, 양성을 띠게 돼요. 이 전압차가 안정적인 상태일 때 마이너스 90mV라는 거고요. 근데 원래 있던 포타슘 양이 만약에 정상적으로 5개가 있는 게 정상이라고 했을 때 저칼륨 혈증은 2개 상태라고 생각하시고 고칼륨 혈증은 10개 상태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포타슘은 양이온이잖아요. 그래서 바깥쪽에 양이온이 평상시보다 줄어들기 때문에 이렇게 안정막 전이보다 낮은 상태로 간다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10개 정도로 포타슘 이온이 증가하면 양이온이 10개가 증가한 거기 때문에 이 세포막 내외의 전이차는 더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위로 올라간 상태가 된다는 걸 기억하시면 저칼륨 혈증일 때가 세포막 흥분이 일어나기 굉장히 쉽지 않다. 왜? 역치까지 이렇게 많이 올라가야 되니까. 고칼륨 혈증일 때는 역치까지 쉽게 도달하기 때문에 흥분성이 강화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증일 때는 수소이온이 세포 내 구간으로 들어오고 칼륨은 세포 밖으로 이동해서 고칼륨 혈증을 유발한다. 아까 말씀드렸고요. 알도스테론 분비가 증가하면 칼륨 배설하고 이뇨제 투여에도 역시나 칼륨이 수분과 같이 소변으로 빠져나간다. 그래서 저칼륨 혈증을 초래한다고 알려드렸습니다. 저칼륨 혈증의 증상과 징후를 살펴볼게요. 당연히 신경근육계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전신 허약감, 심부검 반사 감소 혹은 소실, 감각 소실, 하지 근육의 허약, 하지 경련. 왜 그럴까요?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세포막 흥분성이 저하돼 있어요. 이게 저하돼 있기 때문에 이게 안정막전이 마이너스 90이면 이것보다 더 낮은 상태에서 역치까지 올려가려면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흥분이 잘 안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걸 기억하시면 근육 수축이나 이런 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요런 모든 증상이 올 수 있다는 거 이해하실 거고요. 심혈관계 증상으로는 맥박이 매우 느리거나 혹은 빨라지고요. 약해집니다. 근육이 약해진다고 했기 때문에 이 맥박이 약해지는 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혈압이 생기고
약한 심음이 오는 거죠. 조금 있다가 왜 빨라지는지는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건 좀 예외 사항이라서요. 심전도상에서 길어진 PR, QT 간격, 내려가고 길어진 ST 분절, 평평한 T파, 현저한 U파, 이게 특징인데 간호조무사 시험에는 안 나오고요. 간호사 시험에는 좀 나올 수 있어요. 가장 잘 나오는 게 평평한 T파, 현저한 U파, 그리고 내려가고 길어진 ST 분절이니까 요 정도는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으로 살펴보시면 ST 분절이 내려가 있고 T파 역시 평상시보다 내려가 있죠. 그리고 현저하게 U파가 나타납니다. U파는 심실이 이완될 때 나타나는 U파예요. 특히나 그 이완기가 굉장히 길 때, 굉장히 이완기가 지연됐을 때 나타나는 파동이 이 U파입니다. 그래서 심실의 이완이 굉장히 오래 지속되고 있을 때 나타난다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QT 간격이 또 길어집니다. 예, 여기 QT 간격이죠. 그리고 PR 간격도 역시나 증가해요. PR 간격 증가하고 P파도 약간 상승합니다. 이것도 특징적이긴 한데 간호사 시험에도 그렇게 잘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외우실 분들은 이 뒷부분을 좀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이런 심전도가 나오느냐, 그걸 아시려면 이 심장 근육의 수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안정막 전이 상태에서는 포타슘 이온이 계속 세포 밖으로 빠져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 스레스홀드까지 나트륨이 어느 정도 세포막 내로 유입되게 되면 이후로 급격히 나트륨의 유입이 증가한다 그랬잖아요. 이 그림에도 나오지만 나트륨의 유입량이 세포질 내로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이 나트륨 채널이 닫히게 되고 칼륨 채널이 다시 열리면서 칼륨이 밖으로 빠져나가요. 그래서 나트륨이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막전이가 거의 20mV까지 상승하잖아요. 근데 칼륨이 다시 밖으로 빠져나가면서 살짝 밑으로 떨어집니다. 이 전압 상태가. 그런데 일반적인 골격근과 다르게 심근은 느린 칼슘 통로가 있어요. 그래서 칼슘이 들어오게 되면서 천천히 계속 유입이 됩니다. 이렇게 그림처럼 계속 천천히 유입이 되게 굉장히 길게 유지가 돼요. 그리고 다치기 전까지 이렇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플라토라고 해서 이렇게 평평한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거죠. 이걸 한국말로는 뭐 고원기라고도 얘기하긴 하는데 이렇게 평평한 상태가 유지가 됩니다. 그 다음 재분극 상태가 되면 칼슘이 세포 내로 유입되는 채널이 닫히고 칼륨 채널만 다시 열려요. 그래서 다시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칼륨이 밖으로 나가고 있죠. 그러면 다시 안정막 전이로 쭉 떨어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양이온이 밖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전압은 밑으로 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재분극이라고 합니다. 용어를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 여기가 안정막전이면 여기서 이 안정막 전이 상태를 분극 상태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분극 상태를 탈피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치고 올라갈 때 이 시기를 탈분극이라고 합니다. 탈분극.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지만 여기는 평평한 상태라고 해서 고원기라고 이름 붙이고요. 다시 분극 상태로 돌아간다고 해서 여기를 재분극이라고 합니다. 이런 용어를 좀 알고 계시면 제가 설명드릴 때 이해하시기가 좀 편할 것 같아서 이런 부분도 일단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 그림을 보시면 아까 설명드린 거는 정상 상태에서의 심근의 수축이고요. 저칼륨 혈증일 때에 지금 심근의 수축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저칼륨 혈증일 때는 안정막 전이보다 내려간 상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역치까지 올라간 다음에 나트륨 유입량이 많아지면서 이렇게 탈분극이 일어나요. 탈분극이 일어난 다음에 칼륨이 밖으로 빠져나오면서 약간 전압값이 떨어졌다가 칼슘 이온이 세포질막으로 들어오면서 고원기를 이뤘다가 칼륨 이온이 나가면서 재분극이 되죠. 근데 여기서 저칼륨 혈증이잖아요. 저칼륨 혈증일 때는 여기서 잠깐 설명드릴게요. 나트륨이 밖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아요. 저칼륨 혈증일 때는. 그러다 보니까 칼륨이 재분극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나트륨 수치가 높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칼륨이 밖으로 나가는 걸 방해하게 됩니다. 이걸 방해한다는 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재분극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저 부분을 방해하니까. 그래서 재분극이 지연이 됩니다. 지연이 되고 이로 인해서 근육 수축이 굉장히 약해지는 거예요. 이것까지 추가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안에 표시되어 있는 요 곡선 있죠? 이걸 잘 보시면 원래 심장은 3계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에가 내막, 여기 중막이라고 해서 근육층이죠. 중막, 그리고 바깥쪽이 외막이에요. 탈분극이 될 때는 내막에서 외막 방향으로 갑니다. 이렇게. 반대로 재분극이 될 때는 외막에서 안쪽으로 들어가요. 내막으로. 여러분이 EKG를 공부하셨으면 이게 좀 이해가 되긴 할 텐데 지금은 좀 어려운 내용일 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 알려드린 내용을 여기에 적용해 보면 내막이 먼저 탈분극을 하고 그 다음 외막이 탈분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재분극은 외막이 먼저 한다 그랬죠. 내막은 재분극을 후에 해요. 나중에. 이걸 잘 따라오시면 심실의 근육 수축이 QRS로 나타나죠. 그래서 QRS 나타났고 여기가 지연되면서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연되면서 나타나면서 QT 간격이 길어지는 거죠. 재분극이 지연되기 때문이에요. 요걸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림에서와 같이 재분극의 차이가 크지 않잖아요. 그래서 T웨이브가 이렇게 낮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정상적인 게 요 정도 높이라면 지금은 요렇게밖에 안 나오죠. 이게 저칼륨혈증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고 간호사 시험에도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어려우시면 저칼륨혈증은 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ST 분절 쪽을 누른다고 생각하세요. 저칼륨혈증이니까 내려간다고 생각하세요. 이 부분이. 그래서 ST 분절이 내려가고 길어져요. 이게 눌리면서 U파가 튀어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눌리면서 T파도 내려오고 U파가 반대로 솟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좀 더 기억하기 쉬울 수는 있습니다. 원래는 재분극이 길어지기 때문에 심실의 이완기가 길어지면서 이 U파가 나타나는 거지만 그렇게 암기하기 어려우시면 그냥 이게 저칼륨혈증이기 때문에 내려가기 때문에 ST 분절도 내려가고 T파도 약해지고 이의 반동으로 U파가 높아진다. 이렇게 기억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위장관계 증상인데요. 소화기계의 근육들도 다 약화되어 있으니까 오심, 구토, 변비, 소화가 잘 안되면서 복부팽만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근육이 약해졌다는 거 기억하시면 이 부분은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호흡기계 증상은 역시나 근육이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호흡이 잘 안되면서 이산화탄소 등이 쌓일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호흡이 빠르고 얕아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추신경계 증상으로는 역시나 신경계의 전도도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면, 현기증, 혼돈, 혼수 등이 올 수 있어요. 치료약안을 살펴보면 구강으로 섭취 가능하면 바나나, 오렌지, 시금치, 감자 등을 섭취하게 하면 좋다고 하는데요. 다 칼륨이 높은 음식들이죠. 바나나가 여러분 시험에 대표적으로 나올 수 있는 식품이고요. 정맥으로 주입 시에는 심정지 예방을 위해서 천천히 투여해야 돼요. 고칼륨혈증이 갑자기 오게 되면 심장이 멈춰버릴 수 있습니다. 그건 좀 이따 알려드리고요. 그래서 보통 1리터 용액에 20에서 40ml 이큐발런트를 칼륨을 믹스해서 희석해서 주입하게 됩니다. 방금 설명드렸지만 고농도 칼륨을 투여하게 되면 심혈관 합병증으로 심정지까지 올 수 있기 때문에 심전도 모니터링하면서 칼륨을 천천히 투여하라는 거예요. 이뇨제 사용으로 인해서 칼륨 수치가 낮아지면 칼륨을 보유할 수 있는 이뇨제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알닥톤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이뇨제를 사용하게 되면 칼륨이 계속 소변과 같이 빠져나가지 않으면서 칼륨 수치를 좀 올려줄 수 있겠죠. 자, 이제 고칼륨혈증인데 원인은 칼륨의 과다 섭취예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칼륨이 많이 함유된 음식을 섭취하거나 혹은 칼륨이 많이 들은 함유액을 정맥으로 과다하게 주입했든지 칼륨 배설이 저하되든지 아까 알닥톤 같은 걸 줬을 때도 이렇게 고칼륨혈증이 올 수 있고요. 신부전일 때도 소변이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칼륨이 빠져나가지 않으면서 고칼륨혈증이 올 수 있어요. 그리고 세포내액에서 세포외액으로 칼륨이 이동한 경우 조직손상이나 산증일 때 그럴 수 있다고 설명드렸고요. 칼륨 보유 이뇨제 대표적으로 알닥톤 사용할 때 고칼륨 혈증이 올 수 있다고 이미 알려드렸어요. 병태 생리를 살펴보면 혈청 내에 칼륨이 증가하게 되면 세포 내외액의 칼륨 농도차가 감소하죠. 그래서 앞전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가벼운 자극에도 신경과 근육이 흥분을 하게 되는 거죠. 증상과 징후를 살펴보면
굉장히 쉽게 신경과 근육이 흥분하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자극에 반응을 계속 보이게 되면서 혈압이 하강할 수 있고 심실빈맥이 발생할 수 있고 심실조기 수축, 심실세동 등의 굉장히 다양한 심혈관계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전도상에는 T파가 좁아지고 높아져요. 가장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그리고 P파가 넓고 평평해지고 혹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너무 평평해지면. PR 간격이 넓어지고 또 굉장히 중요한 QRS파가 넓어지고 진폭이 감소한다는 것도 이 간호사 시험엔 좀 나올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림을 살펴보시면 QRS가 넓어졌죠. 일반적인 것보다. 그리고 T파가 굉장히 높고 좁아졌어요. 어떤 책에서는 이게 에펠탑처럼 보인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T웨이브가. 그 다음 P파가 굉장히 넓고 평평해졌죠.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요. PR 간격이 넓어졌죠. 이게 가장 대표적인 특징인데 시험에는 T파가 좁아진 거랑 P파가 넓고 평평, QRS파가 넓어지고 진폭이 감소됐다는 게 그나마 좀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이런 웨이브가 왜 나오는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고칼륨 혈중에서는 세포 내외부의 농도 차이가 줄어든다고 했잖아요. 이 농도 차이가 줄어들기 때문에 탈분극으로의 이동이 쉬워요. 아까 안정막전이가 조금 이 정상보다 위로 올라가 있었다고 설명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탈분극이 쉽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쉽게 탈분극이 일어나면서 나트륨이 유입되고 칼슘이 유입돼야 되는데 여기서 잠깐 칼륨이 세포질 밖으로 나오고 칼슘이 다시 유입되면서 고원기를 이루고 다시 칼륨이 빠져나가면서 재분극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그림을 잘 이해하시고요. 네, 안정막 전이보다 높은 상태에서 흥분이 되면서 나트륨 이온이 생각보다 적게 유입되고 이 파워가 적게 나타나기 때문에 역시나 칼슘의 유입도 좀 방해가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재분극까지의 시간이 굉장히 좀 짧아지는 거죠. 저칼륨 혈중에서는 이 부분이 지연되면서 이렇게 나왔는데 얘는 지연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좁아집니다. 그래서 칼슘의 양도 적고 농도차가 작기 때문에 포타슘이 밖으로 나가는 양도 적어져요. 그래서 재분극이 굉장히 빨리 일어나는 거죠. 빨리 일어납니다. 빨리. 지금까지는 심내막에 대한 얘기고 외막은 탈분극이 조금 더 늦게 일어나고 재분극이 빨리 일어난다 그랬죠. 요걸 잘 머리에 놓고 이 EKG를 보시면 QRS가 나타나고 그 다음 T웨이브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요. 톨티가 특징인 거죠. 이렇게 뾰족한 T웨이브가 나와줘야 해요. 그러니까 외막의 재분극이고 내막의 재분극이죠. 이 간격이 넓어지면서 T웨이브가 굉장히 이렇게 높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톨 피크티가 나오는 건 보통 칼륨 농도가 5.5에서 6.5 될 때 이 정도 모양이 나오고요. 이것보다 훨씬 더 고칼륨 혈증일 때는 이 QRS가 넓게 나와요. 그리고 하나 더 설명드리자면 이 QRS가 나중에 되면 왜 넓어지냐를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설명드린 것처럼 굉장히 쉽게 흥분하기 때문에 이런 근수축이 굉장히 자주 일어나게 되고요. 칼륨의 세포 내외의 농도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나트륨의 유입도 적고 칼슘의 유입도 적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수축력도 약화돼요. 그래서 근수축이 제대로 안 되는 이런 문제도 발생하고요. 아까 재분극도 짧아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과흥분 상태가 계속되게 되면 이 나트륨 채널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불응기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불응기가 오게 되면 아예 이 흥분이 일어나지 않게 돼요.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안정막 전이보다 위에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초기에는 쉽게 흥분이 일어나요. 과흥분 상태가 되고 이런 이유로 인해서 신경계 쪽에서 말초가 저리거나 타는 듯한 이상한 감각 등이 나타날 수 있어요. 신경세포가 과도하게 활성화돼서 그래요. 근데 후기로 들어서게 되면 이 흥분이 계속되게 되면 지속적으로 탈분극 상태가 초래가 되게 되면서 문제는 나트륨 채널이 더 이상 작동을 잘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응 상태가 되게 되면 더 이상 흥분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근육이 약화되거나 아예 마비 증상까지도 올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걸 심장에 대입해 보면 심장 마비도 올 수가 있어요. 고칼륨 혈증일 때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증상으로 신경근육계 증상, 허약감, 손발, 얼굴 저림, 무감각, 지각 이상, 경련, 통증.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초기에 흥분이 너무 자주 일어나게 되면 이런 신경계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위장관계 증상으로 장운동이 너무 과도하게 일어나면서 장음이 항진된다든지 설사 등의 증상이 올 수 있고요. 근육이 허약하기 때문에 이런 오심 등의 증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간호사 시험에만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건데요. 앞전에 설명드렸지만 포타슘 수치가 5.5에서 6.5 정도 되게 되면 톨티, 피크 T웨이브, 이렇게 큰 뾰족한 T웨이브가 나온다는 게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6.5에서 7.5 정도 되면 P웨이브가 소실되고 PR이 연장돼요. PR 간격이. 그리고 7.5에서 8 정도 되면 와이드 QRS파가 길어지는 거죠. 근데 8.0 이상으로 굉장히 높은 고칼륨혈증이 되면 사인 웨이브라고 해서 이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QRS가 원래는 뭐 요렇게 그려져야 되는데 요렇게 사인처럼 QRS가 길어지면서 이런 웨이브가 나온다고 해서 사인 웨이브라고 합니다. 여기서 더 깊게 들어가면 내용이 더 길어지기 때문에 우선 간단하게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칼륨혈증의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인슐린과 포도당을 혼합해서 정맥 주입하게 되면 포도당을 가지고 들어가면서 세포 내로 칼륨을 가지고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교정이 가능하고, 산증을 교정하면 고칼륨혈증이 어느 정도 교정될 테니까 중탄산염을 투여해서 산증을 교정하게 되고요. 칼륨 배설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이뇨제를 투여할 수 있고, 신부전신은 투석해서 포타슘 수치를 낮춰주면 되겠죠. 칼리메이트 관장이나 경구 투여하게 되면 이 다른 양이온이 장관 내에 칼륨을 교환시켜서 칼륨을 대변으로 배출시키게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교정이 이루어지고요. 근데 문제는 장의 상태가 좋아야 돼요. 소화기관의 상태가 좋아야 이게 효과가 있지, 장의 상태가 좋지 않게 되면 이 역시 효과가 없습니다. 칼슘을 정맥 주입하게 되면 고칼륨혈증이 심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기량작용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이걸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아까 이 정상적인 안정막 전이보다 이 값이 지금 상승해 있는 상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스레스홀드에 가까워져서 쉽게 흥분이 된다고 했으니까 칼슘을 주게 되면 이 스레스홀드를 조금 상승시켜요. 요 정도로 상승시킨다고 생각하면 안정막 전이가 올라온 만큼 스레스홀드 역치 수치도 올라가기 때문에 흥분이 쉽게 일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칼슘을 정맥 주입할 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부정맥도 심하게 오고 심각하면 심정지까지 올 수 있기 때문에 침상 안정이라든지 심전도 관찰을 통해서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는 거.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심전도 한 번만 더 알려드리면, 이 심전도 관련해서 고칼륨혈증을 쉽게 외우시려면 이 방법도 많이 쓰더라고요. P, Q, R, S 그리고 이렇게 T 웨이브 이렇게 그리게 되면 T 웨이브 쪽을 1, 그리고 P 웨이브 쪽을 2, 그리고 마지막 3번 요렇게 기억하시면 좀 쉽더라고요. 그래서 칼륨 수치가 5.5에서 한 6.5가 되면 이 T 웨이브가 이렇게 뾰족하게 피크 T 웨이브가 나온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6.5에서 7.5 정도로 올라가게 되면 이게 지금 방향이 아래 방향으로 그린 거잖아요. 그러면 P 웨이브가 플랫하게 조금 위에보다 평평한 P 웨이브가 나오고 혹은 소실될 수 있고, 7.5에서 8 혹은 8 이상이면 3번 이렇게 늘어나는, 그래서 QRS가 늘어난다. 이렇게 외우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원리대로 외우기는 너무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